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CBT 적중 모의고사 10 제 3회 모의고사 과정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는 이제 기마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기마개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냥 안전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거죠. 내습, 내유성을 가질 것. 뭐 습기에도 강하고 뭐 오일 같은 거에도 잘 견뎠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음, 이번에는 이제 적당한 세척 및 소독에도 견딜 수 있을 것. 가벼운 귓병이 있어도 착용할 수 있을 것. 안경이나 안전모와 함께 착용하지 못하게 할 것. 이거는 뭐 거리가 좀 멀죠. 이거는 뭐 아주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두 번째,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안전, 기계의 안전, 뭐 이런 것들이죠. 해머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해머 사용 전 주의를 살펴보시고요. 당금질한 것은 무리하게 두들기지 않고, 해머를 사용을 해서 작업할 때는 처음부터 강한 힘을 준다. 요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약하고 나중에 강하게 힘을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요게 해머 작용의 사용법으로 우리가 보통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손이나 발이 중량물과 지면에 끼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제해는 했어요. 이거는 뭐 협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협착. 협은 어떤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사이. 사이에 껴서 물렸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낙하는 뭐예요? 떨어지는 거죠. 전도는 전도는 그냥 사람이 앞으로 쿡 어떤 물체가 툭 떨어지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고요. 충돌은 서로 마주보면서 부딪히는 걸 충돌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래서 용어 정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재해 안전관리에서 나오는 용어 정리에 대한 물음을 물어봤던 것 같고요. 네 번째, 운반 작업 시 안전 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무리한 자세로 장시간 운반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화물은 될 수 있는 대로 중심을 높게 하는 게 아니라 낮춰야 되죠. 화물의 중심은 낮아질수록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린 걸로 체크해 보시고요. 세 번째, 전격 하중을 초과해서 건상하자. 건상이라는 것은 쌓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무거운 물건을 이동할 때는 호이스트, 이제 기계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어떤 이 무거운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호이스트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번, 스패너의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너트 크기에 알맞은 렌치를 사용한다. 공구에 묻은 기름을 잘 닦아서 사용하십시오. 렌치를 몸 밖으로 밀면서, 이거 밀면 안 돼요. 자기 몸 쪽으로 당긴다. 꼭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당긴다. 4번이 그러네요. 렌치를 몸 쪽으로 당기면서 볼트 너트를 조인다. 이게 가장 안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5번에 3번으로 체크하고 6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안전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전선의 연결부는 되도록 저항을 작게 해야 되고 전기장치는 반드시 접지를 해야만 안전하고요. 접지. 퓨즈 교체 시에는 기준 용량보다 큰 것 아니죠. 기준 용량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측기는 최대 적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고요. 7번 선반 작업, 목공 기계 작업, 연삭 작업, 해머 작업 등을 할 때 착용하면 불완전한 보호구는 했어요. 이거는 어떤 회전체, 그죠? 지금 선반이나 기계 목공이나 연삭 작업이나 이런 거는 다 회전체예요, 회전체. 그리고 해머 작업은 이제 우리 사람이 그 해머 자루를 잡고 해머 목을 잡고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거 안전 장갑 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장갑을 끼면 회전체에서 말려든다 그러고 해머 작업을 끼고 해머 작업을 하면은 미끄러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네. 자, 그다음에 안전 표지. 다음 그림은 안전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거 안경이 있네요. 보호 안경 착용을 하는 거죠. 자, 9번으로 갑니다. 엔진에서 공기청정기가 막혔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
공기청정기가 막히면 흡입되는 공기량이 적기 때문에 연료와 공기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색깔은 검정색이 나오고 엔진의 출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4번 우리가 지금 1번 그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10번입니다. 이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장치에서는 가볍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파트에 해당이 되죠. 10번 지게차 조종석 계기판에 없는 것 아오미터. 아오미터라고 하는 거는 그 지게차의 사용 시간을 얘기합니다. 사용 시간. 연료계, 그다음 냉각수 온도계, 차량 속도계 등이 있는데 지게차와 같이 느린 차량들은 속도계가 없대요. 속도계가 없대요. 이거 기껏 해봐야 뭐 한 10km/h 그 아워로 최고 속도가 10km/h니까 속도계를 굳이 달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새로운 문제였죠. 11번 지게차의 운전 전 점검입니다. 거리가 가장 먼 것입니다. 주유의 볼트 너트 및 풀림 점검, 연료 작동류, 냉각수, 오일, 엔진 오일 점검, 타이어의 손상 및 공기압 점검, 배기가스 색깔 점검. 배기가스 색깔은 이거 운전을 해야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자, 12번. 지게차 주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차 시 포크는 지면에 완전히 내려놓고 전후진 레버는 중립에 놓고 브레이크 체결하시고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는 고임대를 꼭 강목을 설치하시고 주차 후 시동키는 다음 운전을 위해서 그대로 두는 건 안 좋죠. 네, 그동안 우리가 문제 풀어봐서 많이 이런 문제에 지금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13번 지게차의 작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화물을 싣고 평지에서 주행할 때는 브레이크를 급격히 밟아도 된다. 이건 아니죠. 비탈길을 오를 때는 마스트를 전면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전진한다. 네. 이거 뭐 올라갈 적에는 괜찮은데 이거 내려올 적에는 후진해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후진이라는 이 전진 뭐 오르내릴 때는 할 때가 틀린 것 같아요. 세 번째, 유체식 클러치는 전진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후진을 시켜준다. 이러면은 기어가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막 달리고 있는데 후진 기어를 딱 넣으면 잘 안 들어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잘못해서 기어가 들어간다 하면은 다 망가지겠죠. 네 번째, 짐을 싣고 비탈길을 내려올 때는 후진하면서 천천히 내려온다. 그렇죠. 이게 답이 되겠죠. 14번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고소작업, 높은 곳에죠. 고소작업을 위해 포크에 사람을 태운다. 이건 아니죠. 포크 끝단으로 물건을 적재하지 않고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주차 시 포크는 지면에 닿도록 합니다. 네, 1번이 틀렸습니다. 15번으로 갑니다. 예,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많네요. 자,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풀어봤던 거고요. 15번 운전 중 좁은 장소에서 지게차 방향을 전환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주의해서 해야겠죠. 뒷바퀴 회전에 주의해서 방향을 전환한다. 포크의 높이를 높게 해서 방향을 전환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앞바퀴 회전에 주의해서 방향을 전환한다. 앞바퀴보다는 뒷바퀴를 조향하는 거니까 뒷바퀴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포크가 땅에 닿게 내리고 방향을 전환한다. 이러면 더 위험하죠. 네, 1번이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으로 갑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가 서행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비탈길, 고갯마루, 편도 2차로 이상의 다리 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다리 위에서는 서행하는 장소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 위는 주정차가 안 되죠. 주정차가 안 되는 거고. 17번 다음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2종 보통 면허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괜찮죠. 1종 보통 면허로 12톤 화물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인데 보통 운전 면허는 이게 화물 2톤 미만이에요. 미만 자동차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요. 1종 대형 면허로 긴급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괜찮습니다.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네, 이것도 뭐 큰 문제 없죠. 17번에는 2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고요. 18번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몇 미터 이내의 장소에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될까요? 했습니다. 네, 모퉁이로부터는 이제 5m로 보고 있죠. 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교통법에서 한 번 정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19번째, 노면 표지 중 진로 변경 제한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진로 변경이 가능한 게 어떤 거냐 그런 거죠. 황색 점선은 진로 변경을 할 수 없다. 예, 황색 점선은 할 수 있어요. 점선은. 백색 점선도 진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황색 실선은 진경 변경을 할 수가 없죠. 실선은 안 돼요. 실선은 안 되고 점선은 가능하고요.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옳은 거 찾는 거잖아요. 여기서 황색 실선은 진로 변경할 수 있다가 이게 틀린 거죠. 예, 이것도 틀린 거고. 좀 옳은 거 찾는 거잖아요. 옳은 거. 그래서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여기는 없다가 아니라 다 있다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옳은 것은 4번이 옳은 거네요. 지금 2번이 옳은 게 아니라. 네. 네, 20번 문제. 자, 출발지에 관할 경찰서장이 안전 기준을 초과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적재 중량이나 승차 인원, 뭐 적재 용량 등은 허가가 되는데 이 운행 속도는 뭐 초과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운행 속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봤으면 좋겠고요. 21번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건설기계 구조를 변경한 경우, 이거는 구조 변경하면 되는데, 네, 이건 아닌 것 같고, 차대 등록 시에 차대와 다를 경우, 엉뚱한 차일 경우, 연구 교육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수출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난번 2회 때 문제를 풀어봤던 것 같고요. 22번 문제로 가볼까요? 22번에 건설기계의 검사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 통지를 받은 자는 언제까지 검사를 신청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뭐 10일 이내라고 법규에 나와 있는 거니까 검사 기간 연장 불허 통지를 받은 자는 검사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러한 기간에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기계는 이 기간을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형태로 유형이 나오니까요. 네. 23번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어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차가 너무 크거나 뭐 이런 것들은 출장 검사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것이 규정되어 있냐면 차체 중량이 20톤인 경우 했는데 20톤이 아니라 40톤, 그죠? 40톤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섬 지역에 도서 지역에 있는 경우 너비가 3.5m인 경우 너비가 이제 2.5m 이상을 넘어가면 되는 거죠. 2.5m가 넘어갔다. 최고 속도가 20km인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경우가 받을 수 있는데 차체 중량이 40톤 넘어가야 된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시고 공부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번입니다. 또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해야 돼? 뭐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넘어갔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대부분 여기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죠. 25번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한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건설기계 형식이라는 것은
구조, 규격, 성능 등에 관해서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합니다. 네, 1번에 해당이 돼요. 네. 이건 뭐 정의에 대한 문제니까요. 25번 또 건설기계 관련된 문제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정의한 건설기계 형식 읽어봤고요. 26번 지금부터는 이제 구조에 대한 얘기네요.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유막을 형성을 해서 압축 및 연소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는 작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기밀 유지해 주는 것은 그죠? 이것은 이게 밀봉이죠, 밀봉. 가스가 새지 못하게. 그래서 밀봉에서 가장 음, 첫 번째 밀봉이 피스톤 링을 일단 달아놓는 거죠. 피스톤 링. 그 피스톤 링 가지고 안 되면 이제 엔진 오일로서 또 밀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밀봉 작용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7번으로 갑니다. 네, 기관의 과열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관이 뜨거워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배기계통에 막힘이 많이 발생한다. 네, 뭐 배기가스가 잘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워터펌프의 결함으로 냉각수 순환이 되지 않는다. 맞고요. 수온 조절기가 열려 있는 수온 조절기가 열려 있으면 오히려 관행으로 갈 수가 있어요. 관행. 3번에 해당이 되고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혔다라는 거죠. 네. 라디에이터 코어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물이 흘러가는 통로를 코어라고 하는데 이 통로가 막히면 오버히트 현상이 발생하겠죠. 과열이 원인입니다. 제가 오버히트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엔진 과열을 영어식 표현입니다. 오버히트 현상이. 28번 가압식 라디에이터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압식이라는 것은 이제 압력을 가해서 비등점을 높이는 것을 가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옳지 않은 것, 압력을 가하면은 비등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방력기를 작게 할 수 있고 냉각수의 비등점을 높일 수 있고 냉각수의 순환 속도가 빠르다. 냉각장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방력기를 작게 할 수도 있고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냉각수 순환이 빠르다는 거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네, 29번으로 갑니다. 자,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주된 이유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연소실에 오일이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요 피스톤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의 간극이 크면 엔진 오일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피스톤 링에 마모일 수도 있고 실린더 벽에 마모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주된 이유 여기서는 피스톤 링의 마모만 나왔네요. 그죠? 피스톤 핀의 마모, 로드의 마모, 크랭크 축의 마모. 그죠? 여기에 마모, 여기에 마모 이런 건 관련이 없어요. 오일 간극의 피스톤 간극이 클 때만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30번 에어플러그를 빼보았더니 심하게 오염됐다. 에어플러그라는 것은 뭡니까? 에어플러그라고 하는 것은 연소실 내에서 시동 보조 작용으로서 그죠? 보조 작용으로서 이렇게 열선을 이렇게 갈아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에어플러그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얘가 시커멓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연소가 불완전하게 연소됐다는 얘기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연소 또는 노킹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0번에 1번 31번입니다. DJ 기관에서 터보 차저의 기능으로 올바른 것은 했어요. 이제 그림을 안 보여드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네, 터보 차저. 1, 2에서는 이런 터보 차저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림을 필요할 적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되니까 이제 터보 차저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 굳이 필요 없어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공기를 압축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것은 했어요.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를 압축해 가는 거. 그래서 실린더의 내 공기를 압축하는 공급 장치이다. 네, 2번에 해당이 됐죠. 디젤 기관의 연소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이거는 자기 착화라는 거죠. 자기 착화. 그러니까 연료가 주변 공기의 온도에 의해서 폭발하는 온도를 자기 착화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유는 자기 착화 온도가 한 210도 정도 범위였다라고 한번 풀어본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자기 착화. 네, 33번 문제. 공회전 상태의 기관에서 크랭크 축의 회전과 관계없이 작동하는 기구 이렇게 나왔어요. 크랭크 회전과 관계없이
일단 크랭크 축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1번에 발전기가 있네요. 우리가 이제 발전기 또 나오네요.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자, 발전기와 물펌프와 크랭크 축은 팬벨트라고 하는 벨트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크랭크 축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얘는 관계가 좀 있지요. 그다음에 캠 샤프트 그랬어요. 캠 샤프트는 여기 크랭크 축과 캠 축의 기어비가 1대2로 되면서 벨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벨트를 우리가 타이밍 벨트 이렇게 연결되니까 크랭크 축과 또 관계가 있네요. 플라이 휠 그랬어요. 플라이 휠은 크랭크 축의 움직임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랭크 축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자, 스타트 모터. 스타트 모터는 플라이 휠에 있는 링 기어와 모터의 피니언 기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요거는 시동 걸 때만 살짝 들어왔다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 크랭크 축이 이제 회전하기 시작하면 얘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관계가 없지요. 그래서 스타트 모터가 관계가 없이 구동됩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4번입니다. 자, 엔진의 회전수를 나타낼 때 RPM이 의미하는 것 됐어요. 이 RPM이라고 하는 용어들은 이렇게 되겠죠. 1분에 뭐 1000번 회전한다 그러면 이 1000번이 레볼루션이라는 거예요. 레볼루션. 그죠? 레볼루션의 회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나누기는 퍼 이러죠. 1분은 미닛 이렇게 해서 분당 RPM. 그래서 분당 RPM 회전수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35번 문제 갑니다. 납산 축전지의 전액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했어요. 이 전액의 종류에는 중류수, 그죠? 중류수를 넣는 거죠. 중류수 플러스 황산. 그러면 우리가 중류수를 H2O로 보고 황산을 SO4로 봤을 때 전액은 H2SO4라고 하는 화학기호로 연결되는데요. 이때 중류수를 넣는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36번 교류 발전기의 구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랬어요. 교류 발전기의 구성품 뭐 스테이터 코일, 슬림 링, 전류 조정기, 실리콘 다이오드 이렇게 있는데 아마 교류 발전기의 구성품을 한번 보고 와서 보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류 발전기의 구성품을 봤더니 여기 있는 발전기 풀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발전기 벨트, 팬 벨트에 돌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N극 S극으로 자석이 돌아가는 자극편이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자석이 되려면 여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어야겠죠. 이 코일을 무슨 코일? 회전하는 코일, 로터 코일. 로터 코일에다가 전기를 넣어주려면 회전하면서 여기 있는 브러쉬들이 이렇게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때의 링을 슬림 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이 안에서 회전하는 거죠. 여기 있는 요 스테이터와 요거 몸체를 스테이터라고 하고 그 몸체 속에 감겨져 있는 코일을 스테이터 코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브러쉬가 있네요. 브러쉬. 그 다음에 전기를 13.5V에서 14.5V로 일정하게 나오게 해주는 것 전압 조정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 있네요. 자, 플러스 다이오드, 마이너스 다이오드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게끔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결합해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전기를 넣어주면은 요 안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전기가 여기서 스테이터 콜에서는 교류가 나오지만은 다이오드를 통해서는 직류만 나와서 배터리를 충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AC 발전기는 전압 조정기는 존재하지만 전류 조정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전류 조정기는 이게 교류 발전기이다 보니까 한 번은 요렇게 한 번은 요렇게 방향이 전환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이 생겨서 우리가 이거 이제 임피던스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저항 때문에 자장에 대한 그 주파수의 저항 때문에 전류가 자동으로 조절된대요. 그래서 전류 조정기가 필요 없다. 그럼 전류 조정기는 어디에만 필요한다?
DC 발전기에만 존재한다. 이런 통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요걸 보고 와서 문제를 봤더니 이제 요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전류 조정기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나머지 스테이터 코일이나 슬림링이나 실리콘 다이오드는 존재하고 있었고요. 네. 37번으로 갑니다. 축전지와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지게차. 이게 모터를 동력으로 하는 것은 전동지게차죠. 전동지게차. 네, 이걸 물어봤네요. 38번 납산 축전지의 전해액을 만드는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전지의 전해액을 만들 때는 항상 이렇게 한대요. 증류수, 이게 물이죠. 증류수에다가 여기다가 유리막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황산을 그죠? 황산을 조금씩 부어서 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그 절연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릇은 유리나 고무 이런 플라스틱 이런 거에다 담아놓고 해야 되고요. 이 황산과 증류수가 결합을 할 적에 열이 발생하니까 열을 천천히 식혀가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나오겠죠. 자, 황산에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유리막대로 젓는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증류수에다가 황산을 붓는 거예요. 황산과 물의 1대1 비율로 동시에 붓고 잘 적는다. 1대1이 아니에요. 한 7대3이나 한 6대4 정도. 증류수가 6이고요. 황산이 뭐 3이나 6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류수, 세 번째, 증류수에 황산을 조금씩 부으면서 잘 젓는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축전지에 필요한 양의 황산을 직접 붓는다는데, 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자동차 정비 기능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의 전해액이 전해 비중이 1.26짜리가 있고 1.28짜리가 있는데, 1.26짜리는 좀 황산이 많이 들어간 거 6대4 정도, 그 다음에 1.28 정도는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섞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중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기관 시동 시 전류의 흐름을 옳게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기관 시동 시 전류의 흐름.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보고 와서 그림을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거. 여기 기동전동기를 또 봐야 되는데 기동전동기를 내려놨네요. 기동전동기 구조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해볼게요. 일단 배터리에서 출발해요. 배터리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기동전도기 아니면은 킥박스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킥박스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전기가 흐름이 킥박스 스타트를 하게 되면 배터리 플러스 단자에서 나가는 전기가 B단자를 통해서 여기는 M단자 쪽으로 들어가죠. 얘가 이제 전자석이 될 것이고 플런저가 뒤로 당기면서 이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여기서 전기가 요 전기를 통과를 하죠. 그러면 계자 코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계자 코일입니다. 계자 코일로 들어와서 첫 번째. 그다음에 여기 브러쉬로 들어가네요. 두 번째. 여기 계자 코일 이 모터 안쪽에서 시작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계자 코일, 브러쉬, 그다음에 이게 정류자예요. 정류자가 3번이 되고, 그다음에 요 안에 또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전기자 코일이라고 그래요. 전기자 코일. 이걸 4번으로 갈까요? 그다음 다시 브러쉬 마이너스 브러쉬로 가가지고 5번. 그다음에 접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어디까지 소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문제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어디부터 출발하냐? 축전지부터 시작했네. 축전지는 다 있으니까 됐고, 축전지에서 계자 코일로 갑니까? 전기자 코일로 갑니까? 이거 두 개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 출발점이 계자 코일로 먼저 갔네요. 그죠? 네, 그래서 계자 코일을 먼저 가고 그다음에 브러쉬를 통해서 정류자 계자 코일로 갔습니다. 전기자 코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축전지가 있고 계작 코일이 여기와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정류자로 갑니까? 브러쉬로 갑니까? 브러쉬로 먼저 가겠죠. 그다음에 정류자, 전기자 코일. 그러면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내용이 아주 디테일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림을 보니까 좀 수월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네. 40번. 전주동 회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전주동 회로는 그 회로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요. 네. 또 전주동 회로는 퓨즈와 병렬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퓨즈는 직렬로 연결해야겠죠. 예. 전압은 뭐 12V 이하로 사용해야 될 것이고, 예, 그래서 4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41번 이제 전기 샤시 쪽으로 가는데요. 주행 장치, 동력 전달 장치로 가는 건데, 41번. 자, 드라이브 라인의 구성 중 각도 변화, 예, 또 나오네요. 각도 변화. 제가 슬립이음하고 자제이음하고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각도니까 이번에는 슬립이 아니라 자제. 요거는 슬립이음은 길이. 자, 42번.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행동이 아닌 거.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한 경우, 기어박스의 오일 양이 부족한 경우, 조향경의 백리시가 작은 경우, 백리시가 너무 작으면 뻑뻑하겠죠? 바퀴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거리가 좀 멀죠. 그럼 조향 장치가 어떤 장치인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조향 장치는 이런 장치가 조향 장치죠. 핸들을 돌리면 이 동력이 피니언 기어와 렉 기어에 연결이 돼서 동력을 전달해 주는데, 여기에 봤더니 이제 작동부가 있죠. 실린더. 그래서 오일을 이렇게 넣느냐 이렇게 넣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유압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가 플러스 돼서 핸들이 가벼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일 압력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일 펌프가 존재하고요. 따라서 오일 펌프에서 고압의 펌프를 만들어서 핸들을 돌리면 이쪽에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걸 제어부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이제 동력부라고 얘기할 거고, 동력부, 제어부, 작동부, 요 세 가지가 기본 유형이 유압 장치의 기본 형태가 돼서 핸들이 무거워지는 이유, 예, 여기는 뭐 파워 스티어링의 벨트가 끊어지거나 벨트가 끊어졌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벨트 장력이 느슨한 경우도 있겠죠. 또는 오일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부족한 경우. 그 다음에 호수가 터져가지고 누유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이제 오일의 흐름이 부적절하니까 핸들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뭐 타이로드 엔드의 유격이 크다, 또 허브 노트의 유격이 크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네. 어떤 내용이 있었나 다시 한번 보러 갑니다. 네, 바퀴의 정렬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백래시는 뭐 피니언 기어하고, 이렇게 피니언 기어하고 여기에 있는 그 렉 기어의 기어의 간극을 우리가 백래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바퀴 정렬이 잘 되어 있으면 핸들이 무거워질 일이 별로 없어요. 43번입니다. 톡 컨버터에서 엔진 크랭크 축과 연결되어서 유체를 발생시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토크 컨버터는 어떤 것을 유압을 발생시키는 것은 엔진의 플라이 휠과 연결되어 있는 친구는 요게 펌프죠. 펌프에서 동력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만들어진 동력을, 유체 동력을 터빈이 받아들이는 거죠. 터빈이 받아들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변속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크랭크 축과 연결돼서 유체 에너지를 발생하시는 것은 펌프, 이렇게 펌프,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 임펠러, 이렇게 같은 얘기입니다. 44번. 자동 변속기의 과열의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동 변속기가 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메인 압력이 높다, 과부하 운전을 계속했다, 변속기 오일이 규정량보다 많다, 변속기 오일 쿨러가 막혔다. 네, 이게 과열이나 과부하는 이해가 되고요. 오일 함량이 규정보다 많다라기보다는 적은 게 더 과열 원인이 되겠죠.
메인 압력이 높다. 네, 메인 압력이 높으면 또 이게 과대한 작동을 하게 돼서 또 과부하가 될 수도 있겠네요. 44번에 3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45번 문제입니다. 유압장치의 제어 밸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첫 번째 유압장치에는 유량 제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제어 밸브 있을 듯한데 압력 제어, 예, 압력 제어 밸브는 있어요. 압력을 높거나 낮게 해주는 거, 감압질부라든지 이런 것들, 방향을 제어해주는 밸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유량을 제어하고 압력을 제어하고 방향을 제어해 주는데 이 속도 제어 밸브라는 것은 따로 없고 여기에 있는 유량, 그죠? 유량의 양을 제어해 주면은 이게 속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속도 제어가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거예요. 그죠? 얘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포함하니까 이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46번 유압 모터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유압 모터입니다. 유압 모터라고 하는 거는 날개를 달고 그죠? 유압을 넣어주면은 그죠?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유압을 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회전체를 얻는 이런 거를 유압 모터라고 하죠.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저속에만 적합하고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는 않죠. 넓은 범위의 무단 변속도 가능하고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으나 부피가 크다. 예. 각도 제한이 없어 왕복 각 운동을 한다. 와, 이런 뭐 어려운 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넓은 범위의 무단 변속이 용이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2번이 가장 적당한 것 같고요. 구조가 간단하고 과부하에 안전하고 원격 조작이 가능하고 작동이 정확하다. 속도나 방향 제어가 용이하고요. 소형 경량으로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것이 또 특징이고 관성이 작아서 응답성이 빠르고 정방향과 역방향 회전 변화가 쉽고 급속 정지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2번으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47번 문제입니다. 유압 건설기계의 고압 호수가 자주 파열이 되는 원인으로 오른 것은 압력이 너무 높은 거죠. 어디가 막혀 있거나 유압 펌프의 고속 회전, 오일의 점도 저하. 점도가 저하면 압력이 떨어지니까 이건 거리가 좀 멀 거고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 불량. 그렇죠.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이 너무 높으면 이 리턴 압력이 높았을 때 리턴되는 오일의 양이 없으니까 이게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유압 펌프, 유압 모터의 고속 회전. 예. 이 중에서는 이제 릴리프 밸브가 가장 왜냐하면 압력을 제어해 주는 것이 릴리프 밸브니까요. 48번 체크 밸브가 내장되어 있는 밸브로서 유압 회로의 한 방향의 흐름에 대해서는 설정된 배압이 생기게 되고 다른 방향의 흐름은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밸브. 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유압 회로의 한 방향의 흐름에 대해서는 설정된 배압 바깥으로 나가는 압력이 생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흐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흐르게 하도록 한 밸브인데 이 밸브에 대한 어떤 그림을 좀 보고 오셔서 같이 한번 더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밸브가 지금 카운터 밸런스 밸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린 이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유압 실린더의 중력 및 자체 중량에 의한 자유 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로의 배압을 유지시켜 주는 회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해보면 여기 펌프가 있어요. 오일 펌프, 오일 탱크로부터 펌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막혀 있죠. 그래서 이제 작동을 시켜 봅니다. 작동을 시켰더니 오일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고, 여기 이쪽으로 흘러가서 지금 이게 얘를 밀고 올라가는 거죠. 위로. 그죠? 바깥쪽은 이렇게 해서 탱크로 되돌아오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쭉 타고 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반대로 작동시키는 거죠. 반대로. 예, 이번에는 오일 압력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내리는 거죠. 자, 내리면서 되돌아오는 압력은 여기 있는 친구를 통해서 설정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죠? 얘는 1100kg의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일정 압력이 넘어가 버리면 압력을 끊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배압이 생기죠.
여기 압력이 일로 가고 싶어도 이 책 밸브 때문에 못 가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물체 1000kg의 물체가 뚝 떨어지는 일이 없다. 순간적으로. 이거를 이제 배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다. 배압이 생기게 한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 문제의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4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압력의 단위가 아닌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바, 파스칼, 줄, ATM 이거는 이제 대기압 관련된 것이고 이 줄은 열에 대한 관계니까 얘가 아닌 거고요. 50번 유압회로에 사용되는 유압 밸브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유압 밸브의 역할이 아닌 거 방향을 제어한다. 크기를 일의 크기를 조절한다. 유량 가지고 그죠? 압력 가지고 그죠? 압력 가지고 크기를 제어를 하고 일의 속도를 제어한다. 유량을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3번 일의 관성을 제어한다. 지금 유압 장치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본문에서 유압 장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몇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압 장치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향 전환 밸브의 조작 방식에서 솔레노이드 조작 기호는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요 용어 있잖아요. 솔레노이드. 이거는 이제 전자 밸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식 뭐 어떤 장치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기에 세부치를 만들어 놓고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놓으면 얘가 N극 S극의 자석에 대해서 어떤 스위치 기능도 할 수 있고 어떤 밸브 기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코일을 꼬아 놓은 거 이거를 다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표현할 적에 이렇게 옆으로 이게 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일이 감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 친구는 이제 원격 멀리서도 제어가 가능하다. 요거는 사람의 손 동작이 필요한 거니까 수동 작업을 할 때 요거는 이제 기계식이죠. 버튼 빵 누르는 거 이런 것들은 기계식 조작법을 나타내는 기호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기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만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이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유압류의 점도가 지나치게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점도가 높대요. 점도가 높으면 항상 압력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구동되는 그 장치들의 저항이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마찰이 생기고 마찰이 증가하게 되고 또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 이러한 친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장점은 뭐냐면 오일이 어떤 그 관계에서 호수가 터져도 이 점도가 높으니까 이 누유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누유. 예. 이 누유는 점도가 낮을 때 주로 발생한다고 보니까 그렇게 관계를 맺고 이 문제를 보시면 아주 반복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일의 누설이 증가한다 이게 틀린 거네요. 그죠? 유동 저항이 커서 압력 손실이 증가하고 동력 손실이 증가해서 기계 효율이 감소하고 내부 마찰이 증가하고 압력이 상승한다. 네. 점도가 높으면 압력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52번에 1번으로 체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3번으로 갑니다. 유압식 작업 장치의 속도가 느릴 때, 유압 장치의 속도가 느릴 때 원인으로 옳은 것입니다. 어떤 유압 장치에 여기도 실린더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실린더가 이렇게 유압에 오일을 넣어가지고 작동시켰는데 이게 천천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오일의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일 쿨러에 막힘이 있다. 오일 쿨러가 막혔다는 열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죠? 열이 많이 발생할 것뿐이고 그 다음에 유압류의 토출 압력이 높다. 압력이 높으면 작업이 좀 빨라지겠네요. 자, 유압의 조정이 불량하다. 유량 조정이 불량하다. 작업 속도에 관련된 것은 유압 조정에 유량 조정이죠. 작업 속도에 관련된 것은. 그래서 옆에 보니까
유압 장치의 속도는 유량으로 조절한다.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량이 조정 불량하다. 이게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유압 실린더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압 실린더는 단동 실린더, 폭동 실린더, 다단 실린더, 레디얼 실린더. 이 레디얼 실린더라는 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자, 55번입니다. 타이어식 건설 기계의 엑셀 허브에 오일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오일을 배출시킬 때와 주입할 때 플러그의 위치로 옳은 것은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이제 엑셀 허브라고 한다면은 이 종감속 장치가 이렇게 있는 종합 장치가 있는 요 표에 있어요. 종합 장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엑셀축을 넣어서 이렇게 바퀴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퀴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일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오일 넣는다. 그러면은 이 오일을 뺄 적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빼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에 벤트 플러그를 만들어야만 요걸 풀어야만 오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6시 방향이란 얘기예요. 그 오일을 주입할 적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새니까 요쯤에 또 오일 넣는 그 플러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오일이 주입이 되고 여기는 빼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9시 방향, 6시 방향 이런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출시킬 적에는 6시 방향, 주입할 적에는 9시 방향 이런 개념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자, 56번입니다. 지게타의 마스트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했어요. 앞에 쪽이죠. 앞에 쪽 지게차의 그 앞쪽을 잠깐 보고 올까요? 네, 지게차의 앞쪽에 보면은 이게 마스트예요, 마스트. 마스트가 있고 리프트 체인이 있고 그다음에 백 리스크가 있고 핑거보드가 있고 포크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틸트 실린더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리프트 실린더가 이거는 이제 리프트 실린더 실린더가 있는 건데 여기는 이게 앞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오버헤드 가드 그다음에 차체에 뭐 밸런스 웨이트 여기는 밸런스 웨이트가 있는 거죠. 밸런스 웨이트 그다음에 뭐 조향륜 앞바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문제로 돌아가서 어떤 것이 아닌 거를 찾아보면요. 네. 여기에 봤더니 인너 레일, 아웃 레일, 뭐 가이드 롤러, 뭐 오버헤드 가드. 이렇게 보니까 오버헤드 가드는 마스터의 구성품이 아니에요. 그 인너인지 아우터인지 이건 잘 몰라도 그죠? 오버헤드 가드는 마스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인너 레일과 아웃 레일은 뭔가 하면은 이 레일이 이게 타고 내려가는 레일이 안쪽과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6번에 4번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57번입니다. 지게차에서 카운터 웨이트의 역할. 뭐 이건 아까도 봤던 것처럼 요 뒤에 있는 요 친구, 무게를 잡아주는 요 친구. 요 친구가 밸런스 웨이트가 되겠거나 카운터 밸런스 웨이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하중에 따라서 앞에다가 물건을 싣는 무게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니까요. 그런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카운터 웨이트 역할은 포크의 화물 뒤쪽을 받쳐준다. 앞쪽에 화물을 실었을 때 전복을 방지한다. 리프트 롤러를 통해 상하 미끄럼 운동을 한다. 포크의 상승 하강시킨다. 2번이지요. 균형 잡아주는 거 그죠? 전복을 방지한다. 그래서 답은 2번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8번으로 갈게요. 자, 58번에 무슨 내용입니까? 네, 58번 지게차의 틸트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고 왔으니까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틸트 레버를 앞으로 이 레버를 앞으로 당기면 그죠? 앞으로 당기면은 어 우리가 그 뒤로 후진했죠? 뒤로 수축하면서 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하면서 후진한다, 뒤로 간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티트 레퍼를 당기면 로드가
팽창하는 게 아니라 수축하죠. 수축하고 마스트는 뒤로 당겨진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틸트 레버를 밀면 앞으로 이렇게 밀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기운다. 팽창 수축해서 미뤄지는 게 아니라 팽창해서 앞으로 기운다. 그래서 4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4번에.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틸트 레버를 밀면은 얘가 팽창을 하는 거예요. 틸트 레버가. 그죠? 지금 얘가 앞으로 밀었거든요. 앞으로 밀면 얘가 이 틸트 실린더가 팽창을 하네요. 팽창을 하면서 앞으로 기울어지고 이 레버를 앞으로 당기면은 그죠? 앞으로 당기면은 수축하게 되네요. 수축해서 뒤로 가는 거예요. 수축을 해서 뒤로 간다. 뭐 이런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네요. 네, 아주 디테일한 그런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해당한 틸트 레버를 밀면 틸트 로드가 팽창하고 마스트는 앞으로 기운다. 네, 이 얘기를 찾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59번 문제입니다. 자동 지게차에서 틸트 장치의 역할, 마스트의 전경과 후경을 해주는 거죠. 움직임을 갖게 해주는 거죠.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네, 60번 문제입니다. 차량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 중일 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인데 이 표지판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전방 30m에 딱 가면은 이제 관평로를 만나게 되는데 앞으로 가면은 관악구청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평촌이고 왼쪽으로 가면은 시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300m 전방에 좌회전하면은 관평로의 끝 지점과 만날 수 있고요. 여기는 끝이죠. 여기는 시작점이고 또 전방 우회전하면 관평로의 시작점에서 만날 수 있죠. 시작점, 끝점. 30번. 전방에 직진하면 평촌역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진을 하게 되면 여기 만안구청으로 가는 거죠. 전방 네 번째 전방 300m 전방에 좌회전하면 시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3번에 해당이 되네요. 네, 이거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제3회 CBT 모의고사를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예. 좀 1회, 2회, 3, 1, 2회를 풀다 보니 3회는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보이는 문제가 더 많아지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연도나 CBT 적중 문제 모의고사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연습한 양만큼 실력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모의고사 제 4회 모의고사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